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이 주요 범죄 대상이 된다는 것, 또 피해자 본인이 내가 범죄를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이 그루밍 성범죄의 유형과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그루밍 성범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루밍 성범죄라고 할 때 그루밍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고양이를 많이 떠올립니다. 예. 그래서 네. 고양이가 자기를 뭐 꾸미고 핥고 이런 걸 말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친분을 활용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다음에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루밍 성범죄에서 주 피해자가 성에 대해 아직 인식이 좀 낮은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루밍이 가스라이팅하고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가스라이팅과 그루밍 성범죄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요. 우선 예. 공통점을 한번 짚어보면 가해자랑 피해자가 밀접한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상대방이 가해자란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깝다고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의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범죄 경계선 알 수 없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럼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본다면 가스라이팅인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조정해서 가해자가 지배력을 가진 다음에 성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친밀감을 쌓은 다음 상대방에게 지배력을 강화해서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가스라이팅 성범죄는 피해자를 서서히 압박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루밍은 피해자를 칭찬하거나 이해해주고 내 편이다 또는 이런 다독이면서 피해자 자신도 모르게 종속당하는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스라이팅은 뭔가 이렇게 좀 압박하고 윽박지르 이런데, 이제 그루밍은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 뭐 네, 이런 차이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학생 대상으로 한 교사, 뭐 신도를 대상으로 한 목사, 뭐 종교인, 그 그루밍 성범죄 소식을 좀 접하게 되는데, 그 그루밍 성범죄 대표적인 사례들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루밍 성범죄 특징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면식이 없는 관계. 하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뭐 교사나 아니면 목사님 또는 그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아는 관계가 많습니다. 최근 학생 대상 교원 성범죄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 최근 6년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교사와 그 학생 간의 또는 교직원 학생 간의 성범죄 사건이 총 448건이 나왔습니다. 네. 이 중에 상당수가 그루밍 성범죄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선생님과 학생들 관계의 특성상 그 지위와 위력을 행사해서 학생들의 심리를 지배한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선생님인 경우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그 결혼을 약속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학생에게 옷 또는 음식,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용돈을 받다 보니까 금전적인 부분이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조금 심각한 케이스로는 수업 중에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고 속삭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강제추행을 하면서 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아이들을 그루밍을 해서 성범죄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인 경우에 종교적인 경우에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10년간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약 8명을 강제추행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가해자는 좀 어떤 수법으로 그루밍을 하고 또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궁금한데, 특히나 좀 표적이 되기 쉬운 대상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았을 때는 뭔가 부모님으로부터 보호가 없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나 아니면 뭐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결핍 이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상 실질적인 피해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평범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 친구들이 타겟이 되냐라고 하면은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엄마와 아빠와 아이 사이에는 가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사소한 갈등이라도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러한 가해자들이 이 틈을 파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의 경우는 뭐 사회생활로 인해서 피곤해서 아이의 말을 뭐 늘 귀 기울여 듣지 못한다면 이 가해자들은 늘 귀 기울여 듣는 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미성년자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루밍 성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뭐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 내담자와의 관계,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이런 성범죄 그루밍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때 들으니까 그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를 인식하더라도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네. 그루밍 성범죄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상한데 이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되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라이팅 수법이 이럴 때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엄마, 아빠 또는 뭐 친구들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든지 너가 나에게 보여준 뭐 사진이나 아니면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말하겠다. 라는 수법으로 전환했을 때 아이들은 혼날 것이 두려워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친절하게 해서 접근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 가스라이팅 수법을 이용을 한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이 온라인 그루밍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거든요. 교수님께서 직접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나 특징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온라인 성착취의 뿌리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8년 당시 불법 촬영이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구글에 스트리트라고 검색을 하면 길거리 사진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길거리라고 치면 여성들이 엄청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이제 옷이 짧거나 짧은 치마 또는 바지 입은 여성들이 줄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어쩌면 우리가 꽤나 오래전부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왔는데 그게 언론의 보도나 이 심각성이 수면 위로 너무 늦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SNS가 발전하면서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 N번방 사건이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총 8개 채팅방을 각가시라는 문형욱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성착취 아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들이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받은 영상들을 가지고 번호가 높을수록 이제 그 수위가 조금 높거나 아니면 네네. 아동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죠. 그렇게 구축을 한 다음에 각각 다음에 왓치맨 이후에 박사방 이런 것들이 아류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고 이러한 온라인 성범죄가 끊임없이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은 약물까지도 여기에 적용이 돼서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통상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는 일단 6개의 단계를 보는데요. 예.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를 고르고, 두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세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다섯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피해자에 대해서 통제랑 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이 이때 주로 이루어지는 게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수법인데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성년자인 것처럼 해서 인터뷰를 많이 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 예.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목소리로 공감을 하고 이런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라고 하면 굉장히 그랬구나 부모님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척하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사고 근데 그 호감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피해자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기프티콘으로 호감을 더 삽니다. 그래서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문화상품권 이런 것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성교육에 이어지죠. 성적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때 키스하는 방법이나 성관계하는 방법을 본인이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내용들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인 경우는 이제 성적인 자기결정권 나이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뭐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로 정해져 있는데 네네.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6세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 그루밍이나 이런 내용들로 성폭력으로 이어졌을 때 네. 판결을 갔을 때 아니다. 우린 연인 관계였다. 라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또 수사나 처벌이 좀 어려워지는 네, 경우가 맞습니다.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내가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성인 보호자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다른 인터뷰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사실은 다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네. 왜 접속을 했냐? 왜 굳이 오픈 채팅을 했냐? 예. 랜덤 채팅을 했냐? 그런데 나중에 그 부모들이 1년, 2년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봤을 때 부모님들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따뜻하게 그냥 안아줄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도 처음 겪는 범죄지만 부모님들도 너무나도 처음 겪는 사례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이 의무화됐을 때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게 스토킹으로 이어질까 두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스튜디오에 와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에 이젠센터에 가서 네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산경찰청과 부산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적 자원이 조금 부족하다라다 보니까 민간 경호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내 신원 정보를 가해자가 다 알고 있어서 스토킹 범죄에 노출될 것이 좀 두렵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면 정부나 국가가 지켜준다라는 인식들이 조금 더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루밍 범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리면서 성범죄법을 제정해서 18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을 성적인 행위를 할 의도로 만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치심, 혐오감, 유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유인 권유하는 행위 자체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사례들처럼 오프라인 그루밍에까지 이어지는 거가 적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네. 최근 여가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달라라는 예. 내용으로 의제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 대응책으로 2021년에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검거율이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 검거율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적 자원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범죄, 그루밍 범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크게 저희가 알려지지 않았었고요. 뿐만 네네.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엠번방의 각각 같은 경우에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찰들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뼈와 시간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터폴에 계신 한국 인터폴에 계신 분들이 가까스를 실질적으로 잡았는데요.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경사분 한 분이 거의 24시간 혼자서 매달려서 네네. 사실 그 범인을 예. 잡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적 자원이 더 널리 확산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 범죄처럼 민간 자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도입되면 위장 수사 제도가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요. 위장 수사 제도도 그렇게 좀 한계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24시간 쫓아다녀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법망을 잘 피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온라인 그루밍 범죄 대응책 그 정말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사실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담배와 그 술을 팔지 않도록 우리가 플랫폼을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거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지 않는다면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를 하면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처벌을 강화한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대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네. 예, 그리고 술 담배 파는 거 가지고 그 정도 때문에, 그러니까 술 담배 때문에 정말 뭐 영업이 정지된다던가. 네, 맞습니다. 네. 좀 강력한 규제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하고 네. 한 번 더 들여다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기 돼야 되지 네, 않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였습니다.